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김진영 선생님입니다. 2016년 시험 시즌이 끝나고 2017년 공무원 시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7년 대비를 위해서 행정법 기본 용어 강의를 7강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입문하신 분들이 처음에 행정법 접하실 때 조금 용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7시간 정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합격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시고 행정법은 초반에 이 용어만 잘 극복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멘토행정법 김진영 선생이고요.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쁠 때는 좀 늦어지겠지만 보통은 당일날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다음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멘토행정법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질문도 이렇게 하시고 또 자료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필요한 내용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시고 최신 기출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 기본서가 새로 일에 나와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2017년 기본서는 우리 행정법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518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2권짜리에서 1000페이지 넘게 구성했는데 수험생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니까 선택 과목에 맞게 한 권짜리로 518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본문 기준 518, 그리고 이제 뭐 각주 이런 거 다 목차 달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팟캐스트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1년에 합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팟캐스트에 들어오시면 합격생들의 수기나 또 선생님들의 강의 공부 방법 이런 걸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팟빵에서 다운받으시면 여러분 아침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실 때 이거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올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정법으로 바로 가서 요즘 행정법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이걸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물론 기출문제가 중요하겠지만 행정법에서는 기출문제를 극복하면 거의 80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가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여러분이 문제풀이도 듣고 수업도 듣겠지만 기출문제 정리하시면 거의 80%가 넘어가고 모의고사 푸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중에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행정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법 공부하실 때는 기출문제를 빨리 보셔도 됩니다. 다른 과목과 같이 늦게 보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바로 단가 수업 등을 하면서 기출문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빨리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많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행정법의 특징이라는 걸 아시고 행정법은 단기간에 안 됩니다. 점수 얻기는 좋은데 약 6개월의 시간, 입문해서 강의 2바퀴, 3바퀴 정도 반복할 때 이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나 2바퀴째 좀 용어 등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몇 번 돌면 6개월 정도 하시면 행정법 점수가 가장 잘 나옵니다. 행정법은 이렇게 입문 과정, 처음에 입문했을 때 용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것만 극복하시면 됩니다. 또 행정법은 고정된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출이나 문제의 그 틀에서 엄청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 문제가 그 문제고 문제 변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어 과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국사와 행정법 점수가 가장 잘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과목 중에 점수 가장 잘 나오는 과목이니까 또 여러분 선배 수험생들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다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실 때 이게 용어 강의니까 권력 분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은 동맥이나 정맥이나 이렇게 심장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죠. 우리가 국가라는 존재와 개인 살면서 국가 체제가 권력 분립 체제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체계적으로 전해드리는 것일 뿐일 겁니다. 권력분리란 말은 다 알아요. 입법행정사법부가 나눠졌다는 거. 과거 절대왕정 시대는 왕이 모든 권력을 행사했죠. 사극을 보면 왕이 처벌도 내리고 왕이 집행도 하고 왕이 그 범죄자 국문도 하고 이래서 사법부 역할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한은 남용되죠. 연산군 뭐 이런 과거 다른 나라에서도 절대왕의 권한은 결국 남용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권력 분립을 하게 돼서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부, 행정부가 대통령 수반원하는 장관,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재판하는 기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권력 분립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다른 국가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헌법적인 차원이고 우리 행정법에서는 일단 입법행정사법 권력 분립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력은 이렇게 분립했더니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권력은 융합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공부할 행정입법인데요.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야 되지만 법을 모든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고 행정입법 등장하면서 입법부의 권한과 행정부 역할이 섞어지게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권력은 다시 융합되게 되었다. 오늘날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남녀 옷이 옛날에는 남자 옷, 여자 옷 구별이 명백했잖아요. 색깔도 좀 여자들은 분홍색, 빨간 계통, 남자들은 뭐 검정 계통 이런 게 입었지만 지금은 그게 융합돼서 남녀 옷의 구별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졌잖아요. 권력 분립도 분리됐지만 융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 하나하나 내용을 아주 기초적인 걸 좀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구성을 제가 사진으로 담아왔는데 국회입니다.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는 거고 이제 상임위 이런 데 열리는 겁니다. 본회의가 열리네요. 뒷부분은. 그리고 20대 국회가 되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2명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돼 있고 여기는 원내대표들입니다. 과거 원내총무. 그래서 여당, 야당, 두 야당, 1개 여당, 두 야당의 원내대표가 있네요. 본회의가 열려서 표결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입법부입니다. 국회입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들하고 장관들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국회인데 여기에 대통령 나오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에요. 여기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국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법률을 만드는 일입니다. 법 제정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세금도 부과하고 우리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을 줄여달라 해서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켜서 예비군 훈련 줄이면 예비군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입법부 역할이 법 제정하는 역할이라는 걸 일단 하시고 근데 요즘은 법 제정보다는 행정부 통제 역할이 커가지고 항상 여당을 견제하고 이런 일이 많아졌죠. 여기가 입법부입니다. 여기에 장관, 대통령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이제 구성되겠죠. 행정부는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가 됩니다.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있고 여기는 행정부입니다. 장관이 이제 그 아래 있고 총리 아래 이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가 있죠. 그 다음에 행정각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들 있죠.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등 이 장관들입니다. 여기하고 국회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들이 있죠. 우리 행정법 할 때, 총론할 때 요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론하신 분들은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행정부입니다. 사법부가 또 있겠죠. 재판하는. 근데 이제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를 또 한번 해보면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우리 지자체는 5개가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서울시가 특별시 하나로 있죠. 광역시가 몇 개일까요?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도는요? 8개의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래 갖고 경상남북도까지 8개 도가 있고 특별자치시 하나가 있죠. 세종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되죠. 여러분 주소가 어딘지 아마 이렇게 쫓아가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시군구라고 해서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래는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지자체라고 하지 않아요. 법인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행정기관이 되죠. 지자체장이 있고 여기 이제 장이 있고
여기에 의회가 있잖아요. 장과 의회. 마치 대통령과 국회가 있듯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판하는 사법부는 재판하면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하는 건데 서초동 대법원 건물이고 재판에 광경이 있네요. 우리 법원의 구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법원 있고 고등법원, 여기 지방법원 있고 여기는 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1심이 시작되죠. 그리고 2심, 고등법원 2심에서 하고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3번의 재판이 이루어지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판례는 다 이 대법원 판례만 공부합니다. 최종심권만. 그래서 사법부가 재판하는 거다. 자, 이런 건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입법행정사법을 아셨는데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법의 출발은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모든 법은 출발합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부터 아마 계약은 맺었을 것이고 물물 계약, 물물 매매 뭐 이런 걸 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민법적인 계약을 맺고 있죠. 젊은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대등한 주체가 계약을 맺어서 강제하지 않고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이 사람은 돈 지급해서 그 물건으로 자기네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그죠? 인터넷 보니까 물건 샀는데 노트북 샀는데 벽돌이 왔다. 뭐 이런 식의 일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니까 이 친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거나 그 사람 추궁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사익과 사익을 추구해서 이 갈등을 조절하는 게 민법이에요. 근데 우리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해서 민법의 이 사자가 사생활할 때 사죠. 그러니까 사적인 걸 규율한다 민법. 공법에서는 행정법인데 공법은 국가가 등장합니다. 형벌을 부과하고 세금 부과하고 군대 오라고 입영영장 부과하니까 행정법은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명령 강제를 하는 법이에요. 명령 강제 처분을 내립니다. 근데 국가는 왜 개인에게 명령 강제 처분 내리냐면 군대 오게 하냐면 이래야만 국가가 돌아가요. 공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익의 침해가 오죠. 사익에 대한 침해가 와서 이 공익과 사익의 충돌, 갈등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죠. 남자분들 예비군 끝났는데 또 예비군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으니까 국가 강제 처분에 대해서 개인은 쟁송 등을 들어가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행정법은 대등한 게 아니라 국가가 명령 강제하는 법인데 그 강제하는 개인에게 이렇게 강제하는 건데 강제하는 기관은 어딜까요? 그 강제하는 기관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우리에게 명령 강제 처분 내리죠. 세금 내라, 군대 하라. 근데 권력 분립상 행정부는 자기 멋대로 명령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부는 반드시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부가 강제하는 걸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작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입법부가 법률 제정해서 행정부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군복무 기간 21개월 된 것은 입법부가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병무청은 그렇게 처분을 내린 거예요. 법률 제정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해야 됩니다. 행정부는 법대로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따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따른다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오고 예비군 안 받고. 그럼 국가는 강제 의무행 확보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강제수단 동원하면 개인은 억울하니까 재판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법부로 들어가서 권리구제를 받게 돼요. 행정법은 작용과 구제법이라고 얘기해서 국가가 작용을 하고 억울한 개인은 소송 가서 구제받는다. 이게 행정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행정법은 여기가 1페이지,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력 분립되어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행정부는 입법부 법대로 돌아가라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되어 있는 것이 행정법이에요. 그 전에 국가행정 조직이라고 해서 아까 대통령, 국무총리, 갑부장관 이 조직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법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조직법은 7급 학생만 하고 9급 학생들은 조직을 하지 않고 이 두 아래 작용과 구제법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행정법이죠. 이 틀 속에서 계속 돌아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의 역사적 특징을 보시면 방금 저렇게 권력 분립이나 개인의 권리구제 이런 걸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들지를 못했죠.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은 독일, 프랑스, 유럽 대륙이 만들었다고 해서 대륙법계라고 그럽니다. 이 대륙법계 법사상을 일본이 영향받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줘서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법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우리 미국계 영향을 많이 받는데 법학은 대륙법계 영향을 많이 받죠.
영미의 영향도 받습니다만 그 내용은 상당히 적죠. 그래서 영미법계라고 얘기합니다. 유럽 대륙법계, 영미법계. 우리는 주로 대륙법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죠. 행정법은 권력 분립 때문에 탄생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은 절대항력이 붕괴된 다음이니까 그 역사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사가 짧아서 통일법전이 없어요. 근데 민법은 2000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있었을 때부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역사는 길기 때문에 통일법전 없는 행정법에서는 항상 민법을 빌려 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민법을 차용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민법의 사상이 행정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행정법의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 보시면 개갈주의와 열기주의란 말이 있죠. 개갈주의는 열기주의는 소송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소송을 들어갈 거냐의 문제예요. 자, 생소하시겠지만 여기 개갈이란 말은 포갈이란 말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뭔가 포괄적이다. 이게 개갈주의입니다. 음식을 좋아하는데 나는 포괄적이다. 뭐든 잘 먹는다. 개갈주의. 열기된 몇 개만 좋아한다. 나는 생선은 싫다. 차가운 음식은 싫다. 이러면 열기적인 몇 개만 좋아하는 겁니다. 개갈적이 포괄적이죠. 국가작용을 여러 가지 합니다. 세금도 부과하고 예비군 나오라 하고 국가가 이제 벽시 심어봐라 이런 거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국가작용 중 행정처분에 해당되기만 하면 모두 다 쟁송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개갈주의라고 합니다. 국가작용 어떤 것이든 처분만 되면 다 재판 들어가겠다. 개갈주의. 이렇게 돼요. 다 포괄해서 재판구제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국가작용 중 몇 개는 선별해서 소송 들어가지만 몇 개는 소송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기된 몇 개만 구제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열기주의입니다. 개갈주의와 열기주의가 있는데 열기적인 건 재판구제가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안 좋아요. 개갈주의를 택하게 되면 모든 국가적용 소송 들어가니까 국민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대부분 국가는 개갈주의를 따르게 됐고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열기주의였다가 지금 대부분은 개갈주의입니다. 대한민국도 개갈주의 국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개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되기만 하면 모두 쟁송 들어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과거에는 열기주의였습니다. 지금은 다 쟁송 들어갑니다. 나중에 처분의 개념을 볼 것이며 이것만 되면 다 쟁송으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법치행정 이런 걸 이제 구현하려면 권리구제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심판과 쟁송 절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시네요. 이분이 우리 개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처분 내리면 개인은 이걸 수긍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 처분행정청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임의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지. 안 받아주죠, 대부분. 이거 안 받아주면 이 사람은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 제기하면 거기서 심리를 하고 재결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구제를 받으면 이 절차를 행정심판 절차라고 해요.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에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행정심판 절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제가 되면 끝나겠지만 구제가 안 돼요. 안 받아주죠? 그러면 개인은 사법부, 재판부 들어가서 행정법원 들어갑니다. 법원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받죠. 그래서 1심, 2심, 3심 재판을 받아서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받고 억울한 사람은 이 권리구제 절차가 심판을 이용할 수 있고 소송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이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죠. 심판과 소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심판은 자기 행정부 내부 통제입니다. 행정부 내부에서 자기들이 처분 내리고 자기 행정부에서 이 잘잘못을 판단하니까 내 편보다는 행정부 편을 많이 들어주죠. 그래서 권리구제 좀 미흡합니다. 소송은 객관적 3자니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은 약간 그게 약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공부하실 때 권리구제는 약간 미흡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들어가려면 이용해봐라. 이런 식이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바로 소송 가고 싶지 심판은 안 거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권리구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약간의 불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고 싶은데 법에서 이걸 겁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즉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올 수 없다는 행정심판 전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수적이면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임의적 전치지가 돼서 심판을 안 거치고 단번에 그냥 소송으로 와도 되게끔 임의적 전치를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서울시장이 나에게 처분 내렸다면 나는 이 심판 안 거치고 한 방에 그냥 바로 소송으로 와도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임의전치를 따르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구제편입니다. 자세히 더 뒤에서 할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얘기하냐면 관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은 방금 행정법, 민사 순수한 개인, 이 관할권을 한 곳, 사법부 한 곳에다가 다 집중해서 재판을 하면 이런 국가를 사법국가라고 합니다. 사법국가라고 해서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의 관할권을 한 곳에 집중하면 이게 사법국가라고 영미가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건 민법에 따라 해결하기 때문에 공사법 이론체계 이런 말을 합니다. 영미가 이렇습니다. 근데 대륙 프랑스, 독일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관할을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사건은 행정재판소에서 하고 민사사건은 사법부에서 하게 돼서 관할권을 분리시켜 놓으면 이런 경우를 행정국가라고 공사법을 나눴다라고 해서 공사법 이원적 체계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영미는 사법국가 이론 체계, 대륙은 이원 체계 이렇습니다. 행정국가, 사법국가의 개념은 관할권을 한 곳에 집중했는지 관할권을 민사사건과 행정재판의 관할권을 나눴는지에 따라 나눠집니다. 이런 내용은 아마 소송을 하고 나면 그냥 알아질 내용이니까 지금은 개념 정도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법국가 내용이 있다면 법치행정 내용에서 법률유보와 이 법률 우위의 개념이 나옵니다. 행정부는 개인에게 처분을 내리죠. 강제 처분을 내립니다. 민법은 항상 우리가 물건 사고 밥 먹고 계약을 맺지만 행정법은 집에 가봤더니 뭐 고지사가 와 있죠. 관공서에서 고지사가 오면 좋은 일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예비군 나와라, 자동차세 내라, 재산세 내라, 또 부모님은 뭐 이렇게 어떤 세금 내라, 양도세 내라 이런 게 와 있잖아요. 대부분 강제 처분 내립니다. 행정부가. 개인들은 이거 받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 내리냐면 법치국가에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공무원은 처분을 내려야 됩니다. 행정부가 발동할 때 미리 입법부 법을 만들라는 거 이걸 보고 법률유보, 입법부 법으로 행정을 통제해서 행정은 법이 미리 만들어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만 강제할 수 있다. 이걸 보고 법률유보라고 합니다. 미리 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빨리 입법부가 어떤 법을 만들어달라 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법률유보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인상하고 싶다. 군복무 기한을 25개월로 인상하고 싶다. 그러면 입법부가 먼저 법을 만들어주고 그 법에 의해서만 행정은 강제 처분 내려야 됩니다. 이걸 보고 법률유보라고 합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공무원은 이제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되고 소나타 갖고 있으면 세금 52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공무원이 100만 원 부과해서 그 법을 위반합니다. 위반하게 되면 법률 우위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걸 법률 우위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말고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라. 그러면 법률 우위입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자동차세 고지서 와 있으면 이걸 다 공무원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공무원들은 법이 있으니까 세금 부과했겠죠. 그 법을 준수하겠죠. 요즘 전산화돼 있으니까 당연히 법대로 다 돼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안 지켜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키면 모르겠지만 이걸 잘못 안 지키거나 이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사법부 들어가서 유보우위 어긋났다고 해서 재판받으면 개인의 권리구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보나 우위 어긋나면 개인들은 권리구제 받아서 재판받게 됐고 이런 나라가 바로 법치국가죠.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국가가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식만 못하고 있을 뿐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 법 만들어 행정부는 처분 내려 사법부는 재판에 개인의 권리 구제를 하지만 법에 근거 있어야 되며 공무원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유보우위 어긋나면 법치국가에 따라 사법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행정법 계속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법치국가의 사상을 얘기했다면 법원이 있습니다. 이 법원이 나오면
서초동에 있는 그 건물 법원이 아니라 이 원자가 근원 원자입니다. 법의 근원이 뭔지, 뭘로 재판하고 뭘로 법을 인식하는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죠? 먼저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돌아갑니다. 입법행정사법부.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명령규칙.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규칙이 성문법원, 성문의 문장으로 된 법원입니다. 간수법, 불문법 있죠. 간수법, 판례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불문법원이라고 합니다. 성문법원에서 헌법은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의 법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고칠 수도 없고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사를 공부하시면 87년 이후 우리가 이 헌법을 아직 고치고 있지 않아서 거의 30년 가까이 헌법이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법률이 모든 법원의 근거가 되는데 법에 따라 모든 걸 법치국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과 대등한 효력을 주는 대통령 긴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터지거나 갑자기 IMF가 한 번 더 왔거나 대통령이 긴급명령 또는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면 그것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줘서 막강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건 여러분 아시죠? 명령규칙이라고 해서 행정입법, 조례규칙 등 이런 걸로 하위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행정입법이라 하죠. 법률 아래 행정입법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제사회가 이루어지니까 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죠. 한미 FTA 조약이 맺어지거나 WTO 조약이 맺어지면 그 조약이 국회 동의를 얻게 되면 법과 같은 효력을 띠게 되고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승인된 국제법규 전쟁 났을 때 포로를 어떻게 대우할 건지 애교사절 우리가 어떤 접대를 할 것인지 국제법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일정한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띠어서 어느 때는 법률, 어느 때는 명령규칙과 같은 이런 효력을 띠게 됩니다. 이런 국제법규도 법원이 돼서 재판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부할 겁니다.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은 성문의 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게 관습법이죠. 입영영장 나오는 거, 세금 나오는 건 다 성문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서 그 고기 잡았거나 아니면 그 낙지 잡고 이런 분들 서해안 남해안에서 근데 간척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관습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성문의 법이 없다면 관습법에 따라 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관습법입니다. 성문법을 메꿔준다고 해서 보충적 효력을 띠게 되는 게 관습법입니다. 역사가 오래가 된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있는데 행정법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관습이 그리 많진 않아요. 우리 유교주의 문화 민법에 제사 지내고 결혼하는 관습 많잖아요. 그래서 뭐 패백도 드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습이죠. 이런 것들이 보충적 효력 관습법입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법원 될 건지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 보시면 판사가 종전 판례에 따라 재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판례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되면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 채택됐다고 하는데 영미는 과거 이렇게 선례 구속성 판례의 법원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선례 구속성이 아닌 판례의 법원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우리는 판례가 현실적으로 작용은 엄청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구속력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원칙, 비례원칙, 신해보호 이런 것들이 조리 일반원칙이죠. 판사에게 재판을 넣었더니 판사가 성문의 법 없으니까 재판 못해. 간섭 판례 없으니까 재판 못해. 이럴 수 없습니다. 판사는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 줘야 되는데 성문, 간섭 이런 거 없으면 마지막 조리 일반원칙에 따라 판결 선고를 해서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리입니다. 근데 형법이나 민법은 역사가 좀 됐기 때문에 성문의 통일법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법은 아까 민법과 달리 역사가 200년 밖에 안 되니까 통일 성문법이 없고 역사가 짧아서 간섭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이 위예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조리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조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는데 행정법에서는 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원칙, 신뢰원칙 등 이런 파트에서 조리가 작용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출제됩니다. 조리를 다른 법과 달리 강조를 하는 게 행정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법원입니다. 성문법원, 불문법원.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입니다. 1차적으로 성문법에 의해서 모든 재판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용어 정리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정법이 어떤 법인지 요즘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처음에 이걸 들으시면 확 와닿지가 않아요. 뭔가 좀 생소합니다. 이 용어를 두세 번, 서너 번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본 수업과 병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아마 행정법이 접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됩니다. 몇 번, 6개월 정도 반복하시면 기출문제 보시면 가장 쉽게 기출이 풀린다는 걸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일반 원칙, 신뢰보호 비례 원칙 등 이걸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